일주일 동안 이 좋은 집회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밖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볼런티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암에 안 걸리고 매일매일 기적같이 살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생과 사랑의 기전이 우리 몸에서 돌아가니까 우리도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서는 발암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자. 어떻게 해요? 산화 스트레스를 어떻게 제거해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함으로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어제도 우리 그 금식 얘기가 나왔죠. 저희 와이프가 어젯밤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목사님들 아침 저녁 때 하시는 말씀과 제 건강 강의가 중간에 껴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우리 입장에서 모든 길은 하늘로 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암 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치유인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외부의 치유인자를 우리가 즐기면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흔한 질문이 뭐냐면, 골잘날질 있잖아요. 골잘날질. 골이 뭐예요? 골. 날. 골잘. 잘 씹어서 날 것으로 즐겁게 먹자인데, 그 날짜에 있어서 날 것으로 먹는데 얼마만큼 날 것으로 먹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뭐 현미쌀이나 콩도 날 것으로 먹어야 되는가? 사실 에픽 스터디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서도 쿠킹한 것보다는 날 것으로 먹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 지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그렇게 극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말고 즐기시면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날 것을,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샐러드 종류의 그런 야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암을 치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과학자들의 책과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는 즉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유전자는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야말로 클라이맥스가 되겠는데, 우리 뉴스타트에 있어서 영의 세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뭐를 공부해야 돼요? 제 이름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를 부리는 호칭이, 어떤 분들은 손장로님, 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뭐 손 선생님, 손 박사님, 손 교수님,
어떤 분들 심지어요 저한테 손 목사님 그러세요. 제가 성경 좀 여기서 몇 개 인용했다고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절대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호칭은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을 가르치든 뭐 일반 대중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게 저의 가장 큰, 그리고 또 제 환자를 가르치는 게 제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의 개념에 저한테 좀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박사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셔도 괜찮아요. 전 박사니까. 그렇지만 장로라든지 이렇게는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허위로 장로를 사칭한 사기죄에 걸리고 싶진 않으니까. 제 동생 둘이 장로이지만 뭐 다 형보다 나은 동생들이니까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 제가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큰 타이틀을 영의 세계 그래놓고 소 타이틀로 영의 세계는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보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특히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영의 영역을 강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쓰든 개발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회에서는 영의 세계는 그냥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나 정신 신경과학의 과학자들이나 논하는 건 줄 알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 말이죠. 이처럼 큰 뉴로사이언스 세계학회가 열렸습니다. 21세기가 돼가지고 이 뉴로사이언스 세계학회장이 기조연설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가 한 거라고는 고작 마비, 신경의 마비, 어떤 신경의 병변, 감각 이상, 주로 우리는 말초의 신경만 다뤄왔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중추신경, 더 나아가서 대뇌, 더 나아가서 대뇌 중에서도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세기 말에, 즉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대 들어서면서 펑셔널 MRI가 개발되었고, 그 펑셔널 MRI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MRI 그 기계 정밀 검사에다가 뇌세포의 활성화되는 정도를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동안 CT나 MRI 같은 게 뇌 구조의 병변, 즉 어디가 이 스트로크가 왔는지, 어디에 튜머가 생겼는지, 뭐 이런 것만 발견하던 그 해부학적인 진단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뇌세포의 기능까지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붙은 거죠. 자신이.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즉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뇌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라는 기조연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펑셔널 MRI를 이용한 초창기의 논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850개의 내 세포가 한꺼번에 다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전열기구를 다 켜놓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켜는 것처럼 준비는 돼 있지만 항상 스위치를 온하면 켜지겠지만 그것들은 다 죽어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이 실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조용한 골방에다가 저런 프로젝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놓고 사람들 한 명씩 들여보내서 몇 분 동안 슬라이드만 계속 짤깍짤깍 넘어가요. 근데 한 방에서는 주로 그 오브젝티브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낱말들만 나와요. 자동차, 황금, 돈, 뭐 이런 집, 뭐 이런 것들만 계속 4초 간격으로 단어가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펑셔널 MRI를 바로 찍어봐요.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두정엽 또는 이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또 한쪽 방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을 나열해요. 사랑, 증오, 용기,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을 4초 간격으로 계속 나열한 다음에 찍어보니까 보시다시피 전혀 다른 부분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실험에 참가한 사람에게 음식 2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달고 맛있지만 건강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는 별로 뭐 맛은 없어 보여도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과일을 2개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 두 부분의 불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두 영역이 우리의 선과 악의 싸움이라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 두 부분 다 전부 전두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이 아가씨처럼 결국은 이제 그 억제센터, 욕망을 억제하는 억제센터가 강하게 작동했을 때는 저렇게 빨간 쪽에 불이 더 강하게 활성화돼서 결국 이 아가씨는 뭘 결정했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과일 드시기로 했죠? 깜짝 놀라죠, 그죠? 네. 우리의 그 생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만약에 이 아가씨처럼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아니야, 옳은 거를 선택하는데 옳은 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억제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 억제센터가 활성화돼서 이 아가씨처럼 좋은 음식의 그릇을 집게 되면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그 알몬드 모양으로 생긴 우리 뇌 깊숙이 자리한 어떤 부분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보상을 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터널 리워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부모가 다 없어요. 뭐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방을 깨끗이 치웠어요. 뭐 갑자기 깨끗이 치워놨어요. 엄마가 와서 보더니 이야 너 너무 착하다 막 이래.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찬스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받는 보상에 그래서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 기쁨을 느끼는 그게 바로 우리가 봉사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게 이미 우리 뇌에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안 돼서 그래. 왜냐하면 저 유혹센터가 너무 강해서 이게 자꾸 억제센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의 최고의 고위 기능은 억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억제다. 이 책 제목이 말하듯이 우리 뇌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 영적인 부분을 뭐 고상하게 spiritual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그냥 phantom이라고 쓴 이유는 뭐 꼭 그게 phantom이 유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책을 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신경학자는 주로 행동과학, 행동신경학을 전문하는 샌디에고의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러 박스. 이 환자는요, 왼손이 완전히 마비된 환자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구멍이 2개 뚫린 상자에다 2 손을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는 살짝 오른쪽에서 보는데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이 그림에서처럼 거울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지만 왼손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오른손이 비춰진 거죠. 네? 이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알지만 이 사람에게 오른손을 자꾸 움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계속 오른손을 움직여요. 왼손은 완전히 마비돼서 못 움직이지만 오른손은 잘 움직이죠. 하루에 이거를 30분씩 계속 시켜요. 그럼 왼손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미러 박스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는 수없이 많은 기존의 그 연구와 리서치 페이퍼의 결론을 토대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아, 그래?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혹시 한번 해보자. 자기가 아무리 한쪽 생각에는 아니야, 이건 오른손이 비춰진 거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왼손이처럼 보이는 걸, 그리고는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손이 움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자꾸 하면은 왼쪽 손을 담당하는 오른쪽에 그 대뇌 콜텍스 피질에 세포들이 죽어 있지만 주변에 850억이 되는 리저브가 있잖아요. 주변의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의 기능을 대신해서 이 팔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아무리 과학적인 베이스로 이런 거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결론은 우리 뇌에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은, 우리의 삶은 3가지 컴포넌트로 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것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두엽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커버하고 있고, 그 맨 앞부분에 아까 그 불이 켜지는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뭐 그런 부분이 바로 전부 전두엽이라는 새로 발견된 영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각뇌라고 하는 퍼셉션을 담당하는 뇌는 여기에 우리의 오감을 담당하는 센터가 있죠. 지각센터들이, 그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는 감각,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이거 맛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듣기 좋다, 이건 싫어.
자기의 느낌을 상당히 까다롭게 중요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영역이 발달해 있겠죠.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발달을 시켰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양념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엔조이하라고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 자연 세계를.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감각 뇌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극한적으로 된 경우가 마약 중독이겠죠. 그죠? 마약 중독.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될 것 같으면 막 방어 자세로 나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도 이 부분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자기의 그 뇌에 자기가 갇혀있는, 그걸 소위 말해서 브레인 럭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자기 외에는 남을 절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이제는 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오늘의 이 모임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의 영의 영역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정리해서 이 4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뇌 성장 발달을 재개해야 되겠다. 이 타이틀 보면서 뭐 느끼시는 거 있어요? 왜 재개라는 말을 제가 썼을까요? 이 타이틀이 암시하고 있는 말은 우리의 뇌 성장 발달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린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태생학적으로 보면요, 태생학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는 태생학을 보면 태생학만 공부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학생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요새는 다시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만큼. 우리 태아 때 한 7주가 지나면서부터 이 체세포를 뚫고 무슨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말초신경들이에요. 말초신경. 근데 그때까지는 뇌도 없어요. 척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 1, 2주가 더 지나면서 이 신경들이 모여서 척수를 만들어 가는데, 이 엉치뼈 있는 쪽에서부터, 즉 천추에 해당하는 부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요추, 흉추, 경추 이렇게 쭉 위로. 그죠? 그러다가 한 20주가 되면 뇌의 가장 중앙 부분이 척수가 가서 만나는 중앙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뇌가 점점 바깥으로 자라나가요. 그래가지고 20주가 끝나는 29주, 30주가 되면 뇌가 전반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신경 발달의 순서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생각하기에는 뇌라는 게 콩나물이 있고 콩나물의 콩에서 꼬리가 나오는 식으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반대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바로 우리의 뇌가 어디에서부터 발달되며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미 감을 잡으셨죠? 그래서 태아기에는 아시다시피
꽁지뼈에서부터 자라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말이죠, 해부학적으로 형성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레이던트 할 때 여기서 이제 소아과도 돌고 산부인과도 돌고 하잖아요. 소아과를 돌 때는, 산부인과 돌 때는 아기를 받지만, 제가 받아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받아서. 소아과를 돌면 그 태어난 아기를 이제 제일 먼저 익잼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태어나면. 불빛 정도만 보여요. 흑암 정도만 구분해요.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어디서부터 이 감각이 살아나냐면 뇌의 가장 후반부, 여기 시각센터부터 청각센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후각센터는 맨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경은 말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고 발달되는 순서도 이 뒤통수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발달하는데, 이 유아기, 아기 때 보면 어때요? 두리번 쳐다보고, 소리 나면 쳐다보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빨아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손주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뇌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각 중추들이 개발이 되는 게 유아기입니다. 즉 유아라는 개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되면 그 감각 중추가 있는 이 뇌에서 그 중간 앞부분으로 와서 저 보라색에 해당하는 띠가 바로 운동중추거든요. 운동중추가 개발이 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 그냥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이때는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기가. 그래서 항상 그러죠. 애는 태어나기 전보다는 뱃속에 있을 때가 좋고 뭐 그런. 아이가 이렇게 뛰는 이유는 운동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삶의 과정이에요. 발달 과제의 일종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동기, 10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10대 전에. 10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이 아이가 커가면서 그렇게 부산하게 뛰지 않아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지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해요. 왜? 전두엽이 개발될 단계니까. 그렇죠? 전두엽이 개발되면서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고민도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또 전두엽이 하는 일이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제가 보면. 제가 비록 국무총리인데 집에서 제 밑에 국민이라고는 딱 둘이 있는데 그 국민도 얼마나 눈치 보고 사는지 말이에요. 지금은 좀 컸으니까 나아요. 제가 할 말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하고 피곤해 들어와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오면 와이프가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날은 기압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올라가가지고 문을 살며시 열고, 저는 피곤하지만 오늘 잘 지냈어? 하고 살짝 물어봐야지, 쭉 열고 불쑥 들어가면 혼나는 거죠. 그것까지만 하고 나와야 돼요. 또 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그 언스테이블한 정신, 감정, 뭐든지 다, 철학, 뭐든지 다 언스테이블한데, 왜냐하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발달 과제인 거였어요. 그렇게 사춘기가 되고 우리는 대학도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자식도 낳고 어느덧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돼.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의 자기 가를 이룬 거예요. 집안을. 누구도 터치 못해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부모도 자식한테 야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니 그러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하나의 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그런 경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나머지 일생을. 그러니까 한 20세에서 25세까지 터득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터득한 게 아니라 발달된 뇌신경의 조직을 가지고 나머지 한 3분의 2를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중년 이후에는 무엇이 발달 과제였던가, 어느 부분이 더 개발되었었어야 했던가 말이죠. 그게 이제 와서야 과학자들의 눈으로 확인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텀이 붙은 거예요. 전두엽 그러면 끝났는데 그게 다 종착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두엽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두엽 이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전두엽보다 더 앞에 있는 전부전두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게 됐죠.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영의 영역이었던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죽기 전에 개발해야 될 부분이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어떤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뇌에 문제가 있거나 태어나서 또는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뇌 발달이 거기서 멎어버린 경우를 마비됐다고 그러고 뇌성마비, 또 다른 용어로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소아마비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옛날 저 어렸을 때 보면 길거리에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죠? 소아마비를 이제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런 병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개발되었었어야 할 이 부분이 개발이 안 되고 멈춰버린 우리는 무엇인가 과연? 그게 바로 성인 마비예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성인 마비 환자들이에요. 아까 보신 그 소아마비는 겉으로는 어글리하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어쩌면,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선뜻 터치하고 싶지 않지만 성인마비 역시 똑같아요. 성인마비 환자인 우리는 그래서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요, 공자는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서제스션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부록은커녕 점점 민감해지고 여유가 있긴 점점 나이 들수록 염려만 많아지고 지천병, 점점 인생이 허탈해지고 남의 말을 잘 듣냐? 아니요. 희망이 있어요? 실망만 있어요. 나이 들면은 왜 머리 대뇌 기능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까먹어도 되고 좀 흐리멍텅해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 총명해져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현명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걸 통틀어서 저는 성인 마비의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저는 무진장 제 자신을 학대했어요. 학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도목사님, 전 자아 비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개발한다는 말은 중단된 뇌 발달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시작이 되는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아 때는 우리의 육에 관한 뇌 부분이 발달하고 사춘기 때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발달하지만 과연 영의 영역은 우리가 사춘기 이후로 성인 때 지속해서 죽을 때까지 개발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는가?
육체적인 그 개발은 경험을 하죠, 경험을.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해요. 잘못 뜨거운 거 만졌다가 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춘기 때 개발은 고민과 방황과, 그렇죠? 언스테이블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그렇지만 영의 영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좀 달라요.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즉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나라는 그 전부전두엽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걸 거예요. 네가 끝까지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고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는 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을 저는 읽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의 영역을 개발한 초창기에, 즉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신경학회 학회장이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연구를 박차를 가합시다 한 뒤에 나온 첫 세계적인 논문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MIT에서 개발한 펑셔널 MRI를 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초대했어요. 사실은 달라이 라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돌을 닦고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뇌 구조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수행한 경력에 따라서 그 제자들 7년 수행한 사람, 15년 수행한 사람 쭉 데리고 검사를 해보면 그 두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두께? 전부전두엽의 두께의 차이가 그 비례해서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UCLA, 저 서쪽에 있는 UCLA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검사를 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특히 UCLA가 강조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는 건망증에 빠져도 나이 탓이고 괜찮은 거고, 심지어는 더 악화돼서 치매가 와도 그냥 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려니 하고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명상과 묵상을 우리가 계속함으로, 즉 전부전두엽을 개발함으로 해마라는 게 히포캠퍼스라는 조직인데 그게 우리 머리에 있는 하드웨어거든요. 하드디스크.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전부전두엽,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기 기억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두꺼워지고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시면은 그래도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얻었어요. 치매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 내가 자꾸 뭘 까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죠. 예.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한 다음에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왜 심지어이라고 말하면은 이 책도 사서 읽었어요. 다 읽지 못했고 지금 3권으로 된 건데 2권까지 읽었어요. 주로 잠이 안 오는 밤에 많이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영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한 20분쯤 읽으면 여러분들은 숙면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20분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졸리운 책이 결코 나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소위 말해서 순교자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종파도 있다고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은 참 권할 만한 책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 사람은 닥터 앤드루 뉴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그 뇌 영상 그 방사선과 의사예요.
닥터 에이맨이라고 하는 그 Change Your Brain, Change Your Body라는 책 첫날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람 역시 영상의학 전문가인데 이 사람 역시 그래요. 왜 그러냐면 21세기가 되면서 이런 펑셔널 MRI의 데이터가 막 쌓이는데, 저같이 임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환자 것만 알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그리고 그거를 추적 검사하는 걸 계속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영상의학을 하면서, 즉 이 뇌 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뇌 촬영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즉 뇌 모양이 변하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뉴로티올로지, 그러니까 신경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 어떤 작은 그 서브젝트까지 만들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조수를 두고 막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 때 뇌가 좋은 쪽으로 빨리 개발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확인한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 영의 세계를 살리는 호흡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인텐스하게 해야 돼요. 정신이 1도. 그래서 아마 골방에서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 주야로. 두 번째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감각 뇌에 해당하는 부분, 즉 오감 중에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어느 영역에서 헤어나기가 제일 어려워요?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아니면 미각? 응? 창피해서 그러신 건지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미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하는 정규 강의, 먼슬리 하는 강의에서 미각의 중요성과 거기에 실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미각 중추가 저렇게 많은 그 시신경들이 분포하고 있고 한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간에 거기서 느끼는 그 맛의 감각의 8%는 전부 전두엽에 신호를 보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그냥 있는가? 왜 전부 전두엽에 맛의 신호가 가는가 이거예요. 왜 가야만 되게 설계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 강의에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에게 숙제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의 영양하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맛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영의 영역을 개발할 건데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감각내가 유난히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감각을 자꾸 생각하니까, 맛도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을 자꾸 충실히 생각하다 보면
만성 통증에도 굉장히 vulnerable해요. 굉장히 쉽게 만성 통증 환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들을 body lock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락에 걸린 게 아니고 이분들은 body lock, 자기 감각에 온 신체 분포하는 모든 오감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만성 통증에 걸린 분들은 진짜 힘듭니다. 삶이 다 파괴돼요. 가정도 파탄되고 직업도 잃고 희망이 없어요. 이 그림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세요? 원효 대사죠. 이분이 신라 때 당나라까지 한반도를 쭉 올라서 당나라까지 유학을 가잖아요. 의상대사랑 가죠. 의상대사는 지금 저 뒤에서 자고 있네요. 근데 이제 지쳤어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신을 했는데 일단 딱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더니 그게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막 토가 나오고 그냥 아시겠죠? 그 순간 이분은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득도를 하고 나는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도를 깨우쳤으니까.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전파하고 불교의 큰 철학이 됐는데, 저는 이 불교를 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끼리는 괜찮겠지만 불교 신자리 들으면 저를 아주 경거망동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측면에서 볼 때는 불교에서 닦는 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감히 고승들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만 다 해야 되는 도를 닦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인내하고 극기를 해가지고만 꼭 자기를 완성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여기서 오는 오감의 감각을 이 부분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추워요? 돌을 닦으면서 추워요? 괜찮아. 안 추워. 누가 자기를 때려요? 괜찮아. 안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그거를 마음이, 즉 전두엽이 이 나머지 영역을 장악하도록 하는 게 인간적인 득도죠. 제가 이제 정신세계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모식도로 제가 그려봤는데, 바다에다가요, 수십 미터가 되는, 예를 들면 수킬로가 된다고 칩시다. 이런 원통을 쌓아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있는 갯벌까지 이렇게 푹 파묻혀 있어요. 여기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도 어두컴컴해서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역이.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의식의 정신 세계입니다. 잠재적인 자극이라는 거는 물 밑에서 계속 우리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계속 터치해서 자극을 주는 게 잠재 자극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잠재 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 의식이 발현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꿈으로도 나온다고 그러고, 갑자기 화낼 일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고도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잠재 의식에 그게 쌓여 있어서 그런 게 표출될 수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재 자극이 무엇인가? 제가 맛 얘기를 했고 오감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잠재 자극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암 촘스키가 비롯해서 굉장히 지식인들이 모여서, 과학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제목이에요. 그 911 이후로 미국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자꾸 세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업 광고들도 말도 없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자연이 아니고 물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언급했어요. 잠재 자극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업용 광고에는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돼 있다. 이 말만 저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미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또 소리가 안 나오죠? 분명히 세팅을 해놨는데도. 이 선전이 뭘 선전하는지 좀 보세요. 무슨 선전이에요? 무슨 차야? 마쓰다. 응? 근데 마지막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더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마디. 삼성. 거의 대부분의 마쓰다 선전이 나오면 마지막에 꼭 속삭이는 말로 삼성. 예.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나가요. 저도 모르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뭔가 자꾸 잡음처럼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들어보라고. 와이프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또 들어보라고. 좀 이따 또 나올 거니까. 또 보니까 그게 삼성이에요. 삼성. 그게 바로 잠재 자극에, 아마도 이 마쓰다 선전 비용의 90%는 삼성이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만큼 직접 하는 광고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의 프리퍼런스를 바꾸는 데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일예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는 잠재 자극은 너무나 오래된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입간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동차를 선전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 이름이 팬더예요. 팬더라고 해놓고 팬더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자동차.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년을 살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은 팬더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오 모르시오?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기 간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탈락. 팬더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런 사람들만 모아. 그래놓고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P자로 시작하는 동물 이름을 하나만 대세요. 5초 이내에. 그럼 이 사람들이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당황해. 5초 이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팬더라고 그래요. 다른 마을에 가서 하면은 이 과학자들 설명이 대부분 영락없이 피그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입간판 본 기억은 전혀 없는데 팬더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잠재적인 자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잠재 자극은커녕 더 많은 자극을 찾아서 헤매요. 어디를 헤매요?
바다를, 어떤 바다를? 인터넷의 바다를. 그리고 나만 공유하지 않고 남도 줘요. 그냥 무차별력 뿌려요. 그냥 카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물론 그런 걸 보시면 간혹 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아주 그냥 수딩 해주는 것도 있고 새로운 각오를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잠언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 그거를 간수하기는커녕 훌쩍 열어놓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밤잠 안 자고 밤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영역을 좋은 쪽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이렇게 심어주는 거 말고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성경 기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지. 이것도 아실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자기의 뇌를 굉장히 충실히 개발시킨 사람들, 저처럼 전두엽에 학식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처럼 자기의 미각을 포함해서 모든 뇌 감성을 잘 충실히 쌓아서 아까 아침에 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비평하듯이 그렇죠? 그런 영역을 개발할수록 자기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절은 너무나도 요원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텄구나.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 좀 기운이 나. 그리고 좋은 찬송가 듣고 그러면 또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야 나는 텄어. 그러니 우리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고난이에요. 고난. 법정 스님이 쓴 어떤 연입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것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한다. 우리 마음을 비우면 내면에서 자신의 외침을 들을 것이다 라는. 이걸 보면서 몇 번 읽으면서 이분은 참 도를 닦았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도를 통해서 들리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는 모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철학과 신을 믿는 기독교의 큰 차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브레인 락이라는 게 바로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노력. 자, 그럼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버리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는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고, 저는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이 닥터 슈발츠라고 제가 소개드렸죠. 이 정신과 의사인데 주로 이제 obsessive compulsive한 디지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강박증에 빠진 사람들. 이게 UCLA 교수니까는 오죽 많은 그 헐리우드 스타들, 셀레브리티들을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게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징크스라고 그러나요? 어떤 유명한 피처는 자기가 아침에 시합날 문을 잠그고 5m 이상 걸어간 다음에 다시 와서 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시합은 져요, 꼭. 그러니까 그 짓을 매일 하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이 너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안 돼. 그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 중에 젊은 친구 하나는 손을 하루에 200번을 씻어야 돼요.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나와요. 그래도 씻어야 돼요. 자, 과연 이런 뇌에서 오는 자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브레인 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이 사람이 주창한 대로, 물론 이 사람이 주창은 했지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운명 행진곡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즉 명상이 또는 묵상이 우리의 뇌 구조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유일한 치료는 약물 치료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그것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생각이 이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지 뇌가 좋은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 그분들은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열왕기상에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엄마는 아기가 반토막이 될 상황이 되니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식인 건 엄마가 제일 잘 알고 그것처럼 확실한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만큼 자기에게 소중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정이죠. 예. 제가 까짓 저 박사학위 가짜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식을 이놈들 제 자식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그것마저도 부정하게 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화가 갑자기 생각날 때 아하 이거구나. 바로 이 사랑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만들 것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다른 답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인체로 돌아가 보기로 했어요. 당뇨병에서 얘기할 때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좀 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분해를 해보면 식물의 세계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 들어오는 광합성의 햇빛 에너지와 동물이 그거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얻을 때 그런 화학적인 프로세스에서는 분명히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내가 그랬어요. 심장과 고혈압을 다루면서 엊그저께 제가 그랬죠. 우리 몸의 생리활동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지금까지 공생과 희생과 그런 질서와 그런 세 단어 안에서 다 돌아가요. 우리 모든 신체 리듬이, 생리작용이. 그걸 토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피를 계속 맑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몸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걸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그냥 부연 설명을 잠깐 하면 우리의 손가락이 이렇게 5개가 되는 이유는 이 태아 때부터 이 주변의 세포들이 다 죽어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잘나서 얘는 못 낳고 삐죽 나온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 일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혼연일체로 매일매일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게 프랙티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누는 삶.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산상보훈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패러럴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고 됐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거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타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변에 무슨 거지만 있어야 그 순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눈 감고 골방에서 계속 내가 어떻게 되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앞에 전부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발달하게 되고 결국은 성인마비에서 회복되며 공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완성된 인간의 인간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전을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하려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가 있어요. 두 남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까 뭐가 지나갔어요? 누가 타고 있었어요? 남자가요. 예, 금발의 여인이 타고 있었잖아요. 남자분들은 금방 하는데 여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길거리에 두 남자가 얘기하고 있다가 이게 지나가는 순간 사실은 음향 효과가 있었는데 안 나오네 또. 야, 저거 봐라. 그 한 남자가 딱 봤어. 뭐라 그래? 저거 할리 아니야? 할리 데이비슨. 사실 저거 봐 하는 이 남자는 이야, 저 쭉 빠진 금발의 여인을 봐라 이건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순간에 보는데 전혀 다른 것을 봅니까? 그걸 제가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뇌에 850억 개나 되는 세포가 다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 전기기구가 그렇게 많아도 다 켜놓지 않아요. 절대로 필요할 때만 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자주 껐다 켰다 하는 TV 같은 것들은 리모컨이 딸려 나와요. 그죠? 리모컨. 근데 그 리모컨은 2볼트, 2mV 이렇게 아주 적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스위치만 누르면 앞에 있는 TV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 TV는 코드도 꽂아져 있고 사실은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스탠바이라고 그래요.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어야지만 리모컨이 작동해요. 우리 뇌에도 스탠바이 된 세포들만 순간적으로 켜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세포들이 켜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코드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찾아서 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뇌세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결심을 해. 좀 금식도 좀 하고 앞으로는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명상,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말씀도 듣고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찾아 꽂은 거고 스위치를 켜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 늘 하는 TV 같은 거는 그런 생각 안 해도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에 리모컨만 누르면 바로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또 어떤 남자처럼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남자가 보는 게 다른 이유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0.1초 만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전에 누가 내 뺨을 때렸는데 한쪽 뺨을 마저 대주어라. 이게 뭐 그냥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 같아서 우리는 무시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 뺨을 대라.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한 100번쯤 생각해 보세요. 100번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능하니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가능하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타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누가 갑자기 뺨을 때려요. 지나가는데. 이타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제가 실수했나요? 응?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발을 밟았나? 그 사람이 왜 때렸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맞는 순간 왜 때렸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도 손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응? 반사적으로 0.1초 만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쪽 뺨을 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뇌세포들을 스탠바이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골방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과학자들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 뇌 모양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그 생각도 나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기는 그냥 오디너리로 유저한 패턴으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네가 나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제 기억엔 전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로 돌아가죠. 관계. 그 관계는 위아래로 신과 인간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나와 주변의 가족, 주변의 회사 동료, 교우들, 친구들 다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래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연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근본 기초가 사랑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을 자꾸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건강한 삶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하시지 말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한 목적의 운동. 나 먹었으니까 칼로리 소모해야 돼. 나 살 빼야 돼. 이런 개념의 운동은 고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짓밟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패턴으로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이게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춘기 때는요, 전 사춘기가 늦게 왔나 봐요. 가장 집안이 힘들 때 해필이면 저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 사춘기가 오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꾸 반항감이 생겨요. 반항감이 생겨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잔소리만 들리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게 제가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창피해서. 저는 스스로 그때가 아마 제가 철들기 시작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힌트를 드리면 좀 늦게였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아직은 멀었어, 아빠보다는. 아직은 내가 당할 시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철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의 입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잔소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하세요. 물론 아버지는 얘기를 못 하세요, 요새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원했던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사니까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한 거를 원주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 언젠간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이 다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면은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는 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거를 찾아서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즉, 제 나름대로 논리를 펴온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지만 아까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 다음에 이 가짜 엄마, 진짜 엄마, 그 진짜 엄마의 그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거를 자꾸 반복할 때 생겨나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도 물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 영역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 그거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평상시에 묵상과 명상과 소위 말해서 도를 닦는 생활을 많이 할수록 그 영역이 강화되더라. 그 영역이 강화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자아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그 감각뇌, 우리의 느낌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전부전두엽의 개발, 즉 삶의 인생의 개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진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우리 뇌 모양을 우리가 원치 않는 모양으로 자꾸 만들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영향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골방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꼭 골방에 안 가더라도 운전할 때도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눈에 띌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누는 삶의 기회가 눈에 자꾸 띄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 생각이 그렇게 떴으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남이 볼 때는 그걸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힘이 그러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안 들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데 힘이 들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싶어지니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생각은 일어나기 싫으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이번 닷새 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건강의 개념을 정립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건강한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 줄 알고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치유인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재림교인들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즐기고 그걸 즐김으로써 남에게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단된 우리 뇌 발달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쓸데없는 자극을 될 수 있는 대로 없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죽더라도 완성되고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참 어려운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아주 쉽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끄떡끄떡 해주시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미 해 놓으셨으며 특히 저희들에게 그런 건강 기별을 일찍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